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태권도 도장 안은 아이들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차렷, 경례.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외쳤죠. 박서연 사범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후 4시 방과 후 수업이 한창인 시간이었습니다. 흰 도복을 입은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발차기 연습에 몰두했어요. 서연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자, 다들 호흡 가다듬고 다시 한번 이라고 외쳤습니다. 도장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 예의, 인내, 극기라는 글씨가 붓글씨로 적혀 있었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룻바닥을 따뜻하게 비췄고 아이들의 얍 소리가 리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이 도장이 자랑스러웠어요. 남편 최민석과 함께 3년 전 문을 연 이곳은 동네 아이들에게 작은 배움터가 되어 주었죠.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던 수강생이 이제는 20명이 넘었습니다. 매트는 낡았지만 정성껏 닦았고 거울에는 아이들이 그린 태극 문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도장 한쪽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는데 그곳엔 아이들의 출석부와 상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공간이 단순히 태권도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길 바랐죠. 그때였습니다. 도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자 7명이 들어섰어요. 맨 앞에 선 사내는 마지노였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그는 목에 용 문신을 드러내며 비죽 웃었어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뒤따라온 부하들도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이었죠. 그들이 들어서자 도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멎었고 몇몇은 본능적으로 서연 뒤로 물러났어요. 이 도장, 내 남편 이름으로 돼 있지? 돈은 언제 갚을 건데? 마지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뒤로 물리며 말했어요.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나가주세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게 만들려 애썼죠. 하지만 마지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매트 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했던 흰 매트 위에 검은 신발 자국이 찍혔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채를 썼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니면 애들 가방이라도 팔아야겠네. 하하. 부하 중 한 명이 키득거리며 아이들의 가방을 발로 툭툭 차기 시작했어요. 노란색 가방 하나가 넘어지며 안에 있던 필통과 공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서연 뒤로 바짝 숨었죠. 다른 부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조롱했습니다. 야, 이 꼬맹이들 봐라. 태권도 배운다면서 여긴 싸움 한번 못하겠구나. 또 다른 부하가 거들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약해. 여자들이 대신 싸워야지, 그치? 도장 안은 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마지노는 피식 웃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연의 턱을 손가락으로 밀었어요. 내 남편이 빚을 졌어. 그럼 부인은 몸으로 대신해야지.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 그의 입에서 나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서연은 뒤로 휘청거렸고 그 순간 7살짜리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그 울음소리가 도화선이 되어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벽에 걸린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또 다른 부하는 태극기 봉을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나무봉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태극기가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마지노는 천천히 다가가 그 위를 밟았습니다. 그의 신발 밑창이 태극 문양을 짓눌렀죠. 이게 너희 자존심이야? 나한테 빚진 인간은 다 이렇게 무릎 꿇더라. 그는 비웃으며 태극기를 더 세게 밟았어요. 그때 도장문이 다시 열리며 남편 최민석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만둬.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노가 손을 휘두르자 서연의 뺨이 세차게 맞았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귀에서 윙소리가 났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입안에 쇠맛이 퍼졌죠. 민석은 달려들려 했지만 부하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당신들 이러지 마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지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3천만 원.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다음엔 더 심하게 올 거야. 그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덧붙였어요. 그때는 아이들도 가만 안 둬. 그들은 마지막으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출석부와 상장들을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죠. 마지노는 문을 박차고 나가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일주일이야. 명심해.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도장 안은 폐허가 됐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남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장 안은 낮의 활기와는 정반대로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깨진 거울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넘어진 태극기 봉은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피 묻은 손으로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어요. 천이 찢어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죠. 아이들은 모두 부모들이 데려갔지만 그들의 신발은 아직 현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작은 운동화 하나가 뒤집혀 있었고 그 안쪽엔 민준이라는 이름이 매직으로 쓰여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태극기를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봉이 부러져 있어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출죠. 뺨은 아직도 얼얼했고 찢어진 입술에선 간간히 피가 맺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처참했어요. 부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빛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도장은 그녀의 자존심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이 짓밟혔습니다. 남편 최민석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죠.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이자만 갚으려 했는데 목소리는 쥐어짜듯 나왔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에요. 그 말에 민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석 달 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사채를 썼습니다. 서연에게 말하지 않고요. 괜찮아, 곧 갚을 수 있어라고 자신했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아이들의 가방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가방 안에서 색연필 한 다발이 쏟아졌어요. 분홍색 공책에는 태권도 일기라고 쓰여 있었고 첫 페이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나는 사범님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 눈물이 공책 위에 번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진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들에게 용기를 가르쳐야 할 사범이 무력하게 맞고 쓰러졌으니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아,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요. 당신이 먼저 돈을 빌렸잖아요. 계약서도 썼고요. 경찰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그의 질문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도장 밖에선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멀리 울려왔어요. 서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상장들을 하나씩 주워 쌓았습니다. 우수 수련생, 모범상, 최우수 품새상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도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주일 뒤 그들이 다시 온다면 그땐 정말 아이들까지 다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엄마라고 표시됐어요.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고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명자 이모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명자 이모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무슨 일 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 나왔어요. 이모나 도장이 다 부서졌어요. 애들 앞에서 맞았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요. 일주일 뒤에 또 온대요. 그땐 애들도 안 가만둔다고 말을 하는 동안 서연은 흐느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명자 이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연히 달랐어요. 차분했지만 단단했고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죠. 서연아, 울지 마. 이모들이 알아서 해줄게. 그 한마디에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모, 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우리가 간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명자 이모의 목소리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결연함이요. 그 시각 전국 각지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층 아파트에선 박선희가 오래된 군복 상자를 열었어요. 대구의 한 주택에선 박윤정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선 박은희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광주의 한옥에선 박미숙이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었죠. 그리고 대전의 박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애들 건드린 건 실수였어. 다섯 자매의 눈빛엔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전사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박명자는 잠옷을 벗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군복을 꺼냈습니다. 육군 중장 계급장이 달린 제복이었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천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배 나이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20대의 임관에 35년을 복무했던 그녀는 전역 후 5년간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조카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죠. 명자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4명의 동생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해군 대장 박선희, 공군 소장 박윤정,
해병 소장 박은희, 특전사 소장 박미숙, 5자매는 모두 군에서 별을 단 장성이었습니다. 합치면 별이 13이었죠. 명자는 첫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언니, 선희의 목소리였어요. 일어나. 작전이 있어. 명자의 말에 선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30분 안에 준비할게. 명자는 차례대로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은 좌표만 보내라고 짧게 답했고 은희는 누가 감이라며 이를 갈았어요. 막내 미숙은 언니들 오랜만이네. 재밌겠다라며 웃었습니다. 5명의 통화는 총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역했지만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이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부산 해운대의 박선희는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해군 대장으로 38년을 복무했습니다. 구축함을 지휘했고 해상 작전을 총괄했죠. 저녁 후엔 조용히 바다를 보며 살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선희는 옷장에서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장갑을 꺼냈어요. 합기도 사범 자격증을 딸 때 쓰던 장갑이었죠. 손에 끼우니 딱 맞았습니다. 대구의 박윤정은 서재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공군 소장 출신인 그녀는 작전 계획 세우는 걸 좋아했어요. 명자에게서 받은 좌표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도장의 위치, 조폭들의 본거지로 추정되는 장소, 그리고 주변 도로망까지 꼼꼼히 체크했죠. 진입로는 3군데, 퇴로는 2군데면 충분해.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펜으로 동선을 그었습니다. 윤정은 노트북을 켜고 해당 지역의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했어요. 새벽 6시 도착 예정. 문제없어. 서울 강남의 박은희는 운동복을 입고 지하 체육관으로 내려갔습니다. 해병 소장 출신인 그녀는 저녁 후에도 매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샌드백을 몇 차례 후려치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주먹엔 아직도 힘이 살아있었죠. 조카를 건드렸어? 그럼 각오해야지. 은희는 이를 악물며 샌드백을 더 세게 쳤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숨이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광주의 박미숙은 집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특전사 소장 출신인 그녀는 가장 위험한 작전들을 수행했었죠. 창고 안엔 오래된 장비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로프, 손전등, 그리고 낡은 전술 배낭까지. 미숙은 배낭을 꺼내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습니다. 이모들이 움직인다는 건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녀는 피식 웃으며 배낭을 메고 차고로 향했어요. 새벽 5시 5대의 차량이 각기 다른 도시에서 출발했습니다. 명자는 검은색 SUV를 몰고 대전을 벗어났어요. 내비게이션엔 목적지가 찍혀 있었고 도착 예정 시간은 2시간 뒤였습니다. 선희는 부산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했죠. 윤정은 대구를 출발하며 블루투스로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작전명은 뭐로 할까? 명자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작전명 가족의 명예. 목표는 도장을 짓밟은 조폭 조직 전원 제압. 윤정은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마음에 들어. 은희와 미숙도 각각 서울과 광주에서 출발했습니다. 5대의 차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속도로 달렸어요. 고속도로 위엔 아직 차량이 많지 않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백미러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이모들이 간다.
그녀의 손은 핸들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눈빛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차 안에서 명자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22살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을 때 여군은 아직 드물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죠. 훈련은 2배로 했고 잠은 절반만 잤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희는 해군에서, 윤정은 공군에서, 은희는 해병대에서, 미숙은 특전사에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농담했죠. 우리 5이 모이면 별이 13이야. 웬만한 군단보다 센데? 하지만 오늘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카가 짓밟혔고 아이들이 울었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명자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차는 더 빠르게 달렸고 목적지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윤정이 보낸 거였죠. 목표 위치 파악 완료. 조폭 본거지는 공단 지역 창고로 추정. 인원은 10여 명. 명자는 간결하게 답장했습니다. 좋아. 새벽 2시에 진입한다. 5자매는 각자의 차 안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피해자를 지킨다. 그들은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지만 이번만큼 개인적인 작전은 없었어요. 이건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겐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죠. 별 13의 전설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노는 허름한 술집에서 부하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소주병이 여러 개 널브러져 있었고 안주 접시엔 반쯤 먹다 남은 오징어가 놓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은 깜빡거렸고 술집 구석에선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노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죠. 시원하네. 그는 입가를 닦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부하 중 하나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 여자 아직 안 도망갔대요. 도장에서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노는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하지. 도망갈 데가 어딨어? 내일은 아예 문을 부숴버리자.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다른 부하가 거들었습니다. 형님, 그 여자 남편이 돈 구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던데요? 근데 아무도 안 빌려준대요. 하하. 술집 안은 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노는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라이터 불꽃이 그의 얼굴을 순간 밝혔다가 사라졌죠.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채 장사가 이래서 좋아. 돈 못 갚는 놈들은 뭐든지 해줘야 하거든. 여자든 가게든 집이든. 그의 목소리엔 냉소가 묻어 있었어요.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근데 아이들 앞에서 때린 건 좀. 경찰 신고하면 어떡해요? 마지노는 피식 웃었습니다. 신고? 그 여자 남편이 먼저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법적으론 우리가 유리해. 그때였습니다. 술집 문이 열리며 부하 하나가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엔 땀이 흥건했고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형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마지노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뭔데? 형님, 이상한 여자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다들 군대 말투를 써요. 그 말에 마지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들이? 세상이 미쳤네. 그게 뭐가 이상해? 부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근데 형님, 걸음걸이가 달라요. 보통 여자들이랑 다르게 뭔가 훈련받은 것처럼 걷더라고요. 마지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동네 아줌마들이 뭘 어쩌겠어? 우리가 누군데?
다른 부하들도 킥킥거렸어요. 맞아요, 형님. 여자들 무서워할 거 없죠. 하지만 급히 들어온 부하의 얼굴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그 여자들 중 한 명이 차에서 내릴 때 봤는데 허리에 뭔가 찬 것 같았어요. 혹시 무기 아닐까요? 마진호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어요. 아, 됐어. 너무 쫄지 마. 그냥 동네 주민들이겠지. 술은 계속 들어갔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부하들은 하나둘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진호도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채권 목록이 떠올랐죠. 최민석 외에도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내일은 다른 놈들도 털어야겠어.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술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멈추는 소리였어요. 마진호는 귀를 기울였지만 곧 무시했습니다. 손님이겠지. 하지만 부하 하나가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형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마진호는 짜증스럽게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췄어요. 창밖엔 검은색 SUV 5대가 일렬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5명이었죠. 그들의 걸음걸이는 군인 그 자체였습니다. 일정한 보폭, 곧게 편 허리,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까지 마진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저게 뭐야? 부하들도 창가로 몰려들었어요. 형님, 저 여자들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여자들 중 한 명이 술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명자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창문을 뚫고 마진호를 응시하는 것 같았죠. 마진호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상해. 저 눈빛은. 그는 군대에서 3년을 복무했었어요. 그리고 저런 눈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훈련소 교관의 눈빛이었죠.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4명에게 손짓을 했어요. 그들은 흩어져 술집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동선은 완벽했고 움직임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야, 뭔가 이상해. 뒷문으로 나가자. 부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형님, 여자들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마진호는 소리쳤습니다. 닥치고 따라와.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술집 뒷문에는 이미 박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냉정한 표정으로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정문 쪽엔 박선희가, 옆문엔 박윤정과 박미숙이 각각 위치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죠. 명자는 술집 정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50대 후반의 여자였지만 그녀의 기세는 젊은 남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마진호는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릎이 떨렸어요. 이건 뭐지? 명자는 천천히 마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당신이 마진호?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마진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꾸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군데? 명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때린 여자의 이모야. 그 순간 마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하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술집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조였습니다. 명자는 마진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2시 너희 본거지로 찾아갈 거야. 준비해둬.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술집을 나갔어요. 마진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님, 저 여자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마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새벽 1시 50분, 공단 지역의 낡은 창고 앞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췄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창고 안에선 형광등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진호와 부하들은 창고 안에 모여 있었어요. 술집에서 돌아온 뒤 그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명자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형님, 진짜 올까요? 부하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진호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만약 온다면 각오는 해야 해. 그의 목소리엔 평소와 달리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하가 쇠파이프를 손에 쥐며 말했죠. 여자들이 뭘 어쩌겠어요? 우리가 10명인데. 하지만 그 말엔 허세만 가득했어요. 창고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정각,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5대의 SUV가 동시에 멈춰 섰어요. 엔진 소리가 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진호는 창고 문 쪽을 응시했죠. 부하들도 긴장한 얼굴로 무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쇠파이프, 강목, 심지어 소화기까지 손에 들려 있었어요. 다들 긴장하지 마. 여자들일 뿐이야. 마진호가 말했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들이 들어섰습니다. 명자가 맨 앞에, 선희와 윤정이 양옆에, 은희와 미숙이 뒤를 따랐죠. 5명의 여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냉철한 눈빛만이 창고 안을 훑쳤어요. 마진호는 그들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셨네?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명자는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발소리만이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부하 하나가 강목을 휘두르며 소리쳤죠. 야, 이 할멈들아. 썩 꺼져.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은희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부하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강목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대상 확인. 제압 개시. 명자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5명의 여자들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선희는 앞으로 달려드는 부하의 손목을 잡아 던졌습니다. 합기도 기술이었죠. 부하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윤정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부하의 팔을 피하며 발로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부하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죠. 미숙은 3명의 부하를 상대했습니다. 특전사에서 익힌 근접 전투 기술이 발휘됐어요. 첫 번째 부하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두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덤벼들자 그녀는 몸을 낮춰 피한 뒤 어깨로 들이받았어요. 부하는 벽에 부딪히며 신음했습니다. 은희는 소화기를 든 부하를 향해 달려갔어요. 부하가 소화기를 휘두르려는 순간 은희는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소화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부하는 팔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건 모두 조폭들이었어요. 불과 3분도 안 돼 10명 중 9명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창고를 채웠죠.
명자는 천천히 마지노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지노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었어요. 잠깐,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자는 멈춰서서 그를 내려다봤어요. 내 조카를 때렸지? 마지노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명자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죠. 15년 전 신병교육대. 그때 그는 21살이었고 군대에 막 입대했었어요.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고통받던 어느 날 밤 한 여군 장교가 나타나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때 그 장교의 얼굴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명자였어요. 설마 박명자 중령님? 마지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자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뭐? 마지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신병교육대에서 선임들이 저를 묶어놓고 가혹행위를 하면서 때렸을 때 중령님이 오셔서 구해주셨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눈에선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죠. 15년 전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간 순찰 중 병사 하나가 폭행당하는 걸 목격하고 그를 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너였어? 마지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때 중령님이 말씀하셨죠. 군인은 동료를 지키는 사람이야. 너도 강해져서 약한 사람을 지켜라고. 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넌 지금 뭘 하고 있어? 마지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저녁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빚이 쌓였죠. 그러다 사채업자 밑으로 들어갔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마지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짓밟았어? 마지노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다른 4명의 이모들도 주변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창고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마지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명자는 그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널 구한 건 사람으로 살라고 한 거야. 다시 일어나. 이제라도 선택해. 마지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흘렀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죠. 경찰에 자수해. 그리고 내 조카에게 사과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마지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명자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이모들도 뒤를 따랐죠. 창고를 나서기 전 명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야 군대에서 배운 명예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문이 닫히고 창고 안엔 쓰러진 부하들과 무릎 꿇은 마지노만 남았습니다. 사흘 후 아침 햇살이 도장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서연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깨진 거울 파편은 모두 치웠고 넘어졌던 태극기도 다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봉을 구해 태극기를 걸었죠.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도장은 조금씩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걸레를 헹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때 도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하지만 들어선 사람은 마지노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었죠. 박서연 씨 맞으시죠? 한 경찰관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마지노라는 사람이 오늘 새벽에 자수했습니다. 당신께 폭행을 가했다고 자백했어요.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수요? 정말이에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리고 사체 관련해서도 전부 털어놨습니다. 불법 고리대금업, 협박, 폭행, 혐의가 상당히 많아요. 당분간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다른 경찰관이 덧붙였어요. 그 사람 조직원들도 전부 자수했습니다. 조직 자체가 해체됐어요.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중에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신가요? 마지노가 계속 은인을 다시 만났다는 말을 했거든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경찰관들은 몇 가지 절차를 설명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명자 이모였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명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연아, 괜찮아? 이모. 경찰이 다녀갔어요. 그 사람들이 자수했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자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이모들이 조금 도와줬어. 그것뿐이야.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명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이제 다시 시작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감사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태극기가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며칠 후 도장 재개장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도장을 정리했어요. 깨끗이 닦은 매트, 새로 산 거울, 그리고 아이들의 가방을 놓을 선반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남편 민석도 함께 도왔죠. 그는 요즘 부쩍 달라졌어요. 말수가 줄었고 대신 행동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여기 붙이는 거 맞아? 민석이 벽에 새 액자를 붙이며 물었어요. 응, 거기 좋아.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4시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범님, 7살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민준아, 안녕? 보고 싶었어? 민준이는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저도요, 사범님. 무섭지 않으세요?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제 안 무서워. 다 괜찮아졌어. 다른 아이들도 속속 들어왔습니다. 10명이 모두 모였어요. 아이들은 깨끗해진 도장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우와, 거울이 새 거예요. 태극기도 반짝반짝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도장을 채웠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거야.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녀는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삑. 자, 다들 모여봐.
아이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미안해. 그날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범님. 사범님은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셨어요. 아이들의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활짝 웃었죠. 고마워.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오늘은 특별히 재밌는 걸 배워볼 거야.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발차기 연습을 했어요. 야, 차렷. 구령 소리가 도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일상이었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고 먼지가 반짝이며 날아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서연은 아이들을 하나씩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 내일 봐. 마지막 아이가 나간 뒤 도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매트 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민석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강하네요. 나도 이제 당신 옆에서 제대로 살게요.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잘해보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장 밖에선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고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속으로 생각했죠. 이모들께 정말 감사드려야겠어. 언젠가 제대로 인사드리러 가야지. 그날 저녁 명자는 다른 동생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다들 잘 마무리했어? 선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깔끔했어. 윤정도 거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괜찮을 거야. 은희가 말했죠.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들, 다음엔 언제 또 모여? 명자는 피식 웃었어요. 필요할 때 또 보자고. 우리 별들은 언제든 준비돼 있으니까. 화면 속 다섯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였어요. 가족을 지킨다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군인으로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별은 꺼졌지만 그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일주일 후 뉴스에서 특별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직 여군 장성들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불법 사채 조직이 일망타진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화면엔 경찰서 앞 사진이 떠올랐고 마지노와 부하들이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됐으며 전직 군 장성 출신 인사들의 도움으로 범죄 조직이 자진 해산하고 자수하는 이례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카페에서 그 뉴스를 보던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와, 여자 장군들이었대. 멋있네. 진짜 영화 같아. 저런 이모 있으면 든든하겠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뷰 장면이 이어졌죠. 경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3년간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이번 자수로 모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서연은 집 거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 민석도 옆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이모들 덕분이구나.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응, 나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이런 이모들이 계셔서. 화면 속에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가 끝나고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자 이모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했죠. 결국 그녀는 짧게 썼어요. 이모, 뉴스 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도장엔 평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학부모들도 함께 왔어요. 사범님 괜찮으세요? 한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이제 다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다른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사범님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지키려 하셨는지 알았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학부모들은 도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셨네요. 여기 새 거울이에요? 서연은 그들을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리했어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한 엄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범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 잘 부탁드려요.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 열정적이었어요. 야, 차렷. 구령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강한 사람이 되길, 그리고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길. 그녀는 그런 바람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서연은 민석과 함께 도장 앞 벤치에 앉았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지?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게 뭔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이제는 당신과 이 도장을 제대로 지킬게.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알아. 우리 함께 잘해보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용기를 내어 이모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명자 이모가 대전에 산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서연은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어요. 떨려? 민석이 물었습니다. 응. 뭐라고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은 손을 꼭 쥐었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대전에 도착해 명자의 집 앞에 섰을 때 서연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명자가 나타났죠. 서연아, 왔구나. 명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모,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가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자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다른 이모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선희, 윤정, 은희, 미숙 모두 서연을 보고 반갑게 맞아줬어요. 서연아, 잘 지냈어? 도장은 잘 되고 있어? 이모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엔 차와 과일이 준비돼 있었어요. 서연과 민석은 이모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명자가 입을 열었죠. 서연아, 이번 일로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넌 잘 견뎌냈어. 이모가 자랑스러워.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이모들 덕분이에요. 이모들이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선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진짜 대단한 건 너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잖아. 윤정도 거들었어요. 맞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 넌 정말 용감해. 은희와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절했습니다. 이모님들, 제 잘못으로 서연이가 고생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명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죠. 됐어. 이제 잘하면 돼. 서연이를 잘 지켜줘.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내내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들은 옛날 군대 이야기를 들려줬고 서연은 도장 이야기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서연과 민석은 집을 나섰어요. 문 앞에서 명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이모들은 항상 내 편이야.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차에 타서 손을 흔들며 떠나는 서연을 보며 다섯 이모들은 현관에 서서 배웅했어요. 차가 멀어지자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잘 될 거야. 저 아이는 강하니까. 선희가 웃으며 말했죠. 당연하지. 우리 조카인걸. 차 안에서 서연은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이모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모들,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석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좋은 분들을 알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가을 저녁, 도장 앞엔 노란 은행잎이 흩날렸습니다. 서연은 도장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장 안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첫 승급 심사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사범님 준비됐어요. 민준이가 도복띠를 꼭 조이며 외쳤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15명의 아이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석 달 전보다 5명이나 늘었죠. 소문이 퍼지면서 도장을 찾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학부모들도 벽 쪽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집중해.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걸 보여주는 날이에요.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삑, 첫 번째 앞차기. 아이들이 일제히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야, 구령 소리가 울렸죠. 서연은 한 명 한 명을 살펴봤어요. 자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석 달 전 그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아이들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는 모습들. 그게 바로 태권도가 가르치는 진짜 정신이었습니다. 좋아. 다들 잘했어. 서연이 박수를 치자 학부모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엔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심사가 끝나고 서연은 아이들에게 새띠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노란 띠야. 민준이는 띠를 받아들고 눈을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범님.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띠를 받았습니다. 도장 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죠.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안아주며 칭찬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딸 자랑스러워.
모두가 돌아가고 나자 도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매트 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거울, 새로 걸린 액자들, 그리고 벽에 붙은 아이들의 사진들. 이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민석이 물병을 건네며 옆에 앉았어요. 수고했어, 여보. 고마워. 오늘 아이들 정말 멋졌지? 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전화가 왔어.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 마지노래. 교도소에서 전화했대.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뭐라고 하던데?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면회 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 달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무서웠던 기억,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명자 이모의 단호한 목소리까지. 나 갈게.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그리고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 할 것 같아. 일주일 후 서연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은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어요.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마지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이 자랐고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거칠지 않았죠. 오히려 슬프고 후회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마지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범님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제가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 밤 그 생각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마지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어요. 저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검정고시 준비하고요. 출소하면 제대로 살고 싶어요. 박명자 중령님이 그러셨거든요.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아라고. 마지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이모한테 배웠어요. 용서하는 것도 용기라고. 마지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진짜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연은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복수나 증오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더 자유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명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저예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이모, 오늘 마지노를 만나고 왔어요. 용서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명자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이모가 자랑스러워. 서연은 눈물을 훔쳤어요.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야. 그건 내 안에 원래 있던 힘이야. 이모는 그냥 끄집어낸 것뿐이지. 그날 밤 서연은 도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모들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바람이 불어왔고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서연은 두 팔을 벌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장 아래에선 민석이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전등을 끄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 민석과 합류했어요. 집에 가자.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거리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늦은 밤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며칠 후 도장 앞에 작은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박서연 태권도장 마이너스 꿈과 용기를 키우는 곳. 아이들은 그 간판을 보고 신나했어요. 우와, 진짜 멋있어요. 서연은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작은 도장에서 아이들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우고 있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 친구를 돕는 법,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법을요. 저녁이 되자 서연은 다시 명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오늘 새 간판 달았어요. 그래, 축하해, 서연아. 이모,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아이들이 이모 보고 싶대요.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곧 갈게. 다른 이모들도 데리고 갈게. 서연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도장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그 옆으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린 그림엔 별 5개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우리를 지켜준 이모들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서연은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석 달이 지났어. 그때 그 무서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해진 것 같아. 이모들이 보여준 건 단순히 힘이 아니었어. 진짜 용기였어.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13의 별은 각자 다른 곳에 있었지만 그 빛은 여전히 서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별들은 꺼져도 그 빛은 남는구나. 그 말과 함께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이 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겁니다. 명자 이모들이 그랬던 것처럼요.